유엔 총회 참석자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방미 첫날 일정에 돌입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미국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방미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정들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앞선 일정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공군 1호기,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 35분쯤, 이곳 시각으로는 22일 오전 11시 35분쯤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약 6시간 전입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인 저도 함께 뉴욕에 왔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 곧바로 유엔 본부 등이 있는 뉴욕 도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방문 첫날인 오늘 시간표도 빽빽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블랙록은 올해 3월 말 기준 운용자산만 1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1경 6천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리 핑크 회장과의 오늘 회동에서 인공지능 AI와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이곳 시각으로는 22일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미 동포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유엔 총회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는 23일부터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곳 시각으로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0여 개 국가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선 북핵 동결이 임시 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안보리 의장국의 대통령 자격입니다. 의장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데 9월 한 달은 우리나라 순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AI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도 진행해서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두 정상이 미국에서 만났고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2기 집권 뒤에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분쟁 종식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재도약하고 있는 미국의 힘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deliver a major speech touting the renewal of American strength around the world, his historic accomplishments in just 8 months, including the ending of 7 global wars and conflicts. 관세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중재하는 등 자신의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세계 비전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touch upon how globalist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ly decayed the world order, and he will articulate his straightforward and constructive vision for the world.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조치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정상들과의 다자회담도 진행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유엔 총회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2월에 끝나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1년 더 연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는 2026년 2월 5일 이후 뉴스타트 조약에 따른 주요 양적 제한을 1년 동안 계속 유지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이후의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자율 제한을 지속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도 러시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핵 억지력의 균형을 약화하지 않을 경우에만 1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한 만큼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어머니로 불리며 통일교를 이끌어온 한학자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다만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은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한 총재는 출석할 때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와 윤핵관으로 통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개인 일탈이라는 주장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부터 한 총재까지 청탁을 승인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청탁의 대상이었던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 역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하면서 세 차례 소환 불응으로 지체됐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따지겠다면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기 민망한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졌고요. 유치하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오갔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번갯불 파기환송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며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붙인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피켓 때문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서를 정조준한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방해된다며 유인물을 떼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치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유인물부터 제거해라.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결국 퇴장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를 반복했고 양측은 작심한 듯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가을 출자가 아니라 9월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오전을 허송세월하고 이어진 오후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면서 당시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한 겁니다. 역풍이 분 비밀회동서를 되치게 하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와 지규현 판사, 대법관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소개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2025 세종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낼 참석자들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의 사퇴 요구나 사법개혁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탈 때 환승 할인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내년부터 환승 정책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이용객 중에 환승객이 많아서 환승 할인이 거듭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서울시가 100% 보전해주지 않아서 손실이 쌓여간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손실 보전율 인상이나 노선 조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실제 손실액은 못 미쳐서 경영난이 심각하고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상당수의 마을버스 회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고 반박했는데요. 만약 실제로 마을버스 환승 할인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골목길 교통 접근성도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4세, 7세 고시 등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러 주장이 나왔는데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정하고 이걸 넘으면 부모에게 국가 지원금을 끊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유아학원 교습비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학원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유치원이 여는 시간엔 유아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나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혁신하겠다 같은 원론적인 계획만 내놨습니다. 만약 영아 사교육을 모두 규제하는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암시장 형태로 횡행할 거란 분석인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짤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제 중증 환자 약 8만 명은 간병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100%였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간병인이 꼭 필요한 8만 명가량이 대상입니다. 운연 내년 하반기부터 200개 요양병원에 약 2만 명을 시작으로 적용되고요. 2030년엔 대상 기관이 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간병비 급여화에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조 5천억 원권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즉, 재정 부담이 숙제인데요. 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의 적자로 전환돼서 3년 뒤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높여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재가 돌봄도 강조하는 만큼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문직 외국인에게 내주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해서 후폭풍이 크죠. 높아진 비자 장벽 밑으로 전 세계 테크둔의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H-1B 비자 수수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높은 연봉을 주고 인도와 중국의 고급 인력들을 영입해왔죠. 참고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CEO 모두 H-1B 비자를 시작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상황을 뒤바꿔 놨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연간 총 140억 달러, 약 20조 원을 비자 수수료로 부담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미국 대신 유럽이나 홍콩 등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유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H-1B 비자 발급의 70%를 차지하는 인도 엔지니어들의 탈미국 러시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해외 인재를 모셔올 절호의 기회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문은 미국으로 가려는 한국의 톱급 인재부터 비자의 발목이 잡힌 인도와 중국의 고급 인력까지 장기전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믿고 폭주를 거듭했던 자업자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극우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참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해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의 싹을 자르자는 강경론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G7의 일원인 영국, 캐나다에 이어 프랑스도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다자 정상회의까지 주재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Pour la paix entre le peuple israélien et le peuple palestinien, je déclare que la France reconnaît aujourd'hui l'État de Palestine.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뉴욕행이 무산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This is historic. This is an accumulation of so many things, especially when countries like France, UK and the others. 이스라엘은 회의장 밖에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If a terrorist organization is supporting what's happening here, it's shameful. 이스라엘 내각에선 이참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해체하자는 강경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불법적인 유대인 정착촌을 기반으로 대부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아예 영토로 편입해서 국가 수립을 저지하자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시절부터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당장 사우디는 일부라도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면 관계 정상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Nothing can also excuse developments in the West Bank that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a two-state solution. 미국은 일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에 주는 보상이라며 반대했지만 서안지구 합병까지 지지하고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유엔 총회 기간 아랍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가자지구 종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5년 동안 벌여온 틱톡 분쟁은 일단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틱톡 양보를 지렛대 삼아 관세는 물론 타이완 문제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 투자자가 과반인 새 합작법인이 미국에 설립돼 미 정부 통제 속에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등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은 없다며 보안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algorithm, I know this is a question many of you have had, will be secured, retrained, retrained, and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outside of ByteDance's control.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넘겨받게 된 트럼프는 합의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사업권 인수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Rupert is probably going to be in the group, and they're also American patriots. You know, they love this country. 지난 5년을 끌어온 틱톡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동과 내년 초 트럼프의 방중 협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틱톡을 양보한 중국이 미국의 대중관세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 핵심 의제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낼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안보 현안인 타이완 문제를 두고 미국의 관여를 줄이는 게 핵심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4억 달러, 5,550억 원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매각 합의와 관련해 중국 측은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의제 논의와 연계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이 논란거리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첫 일정으로는 블랙록 CEO를 만났다고 하는데 블랙록이 일단 뭐 하는 데입니까? 블랙록은 세계 제일의 자산 운용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산 운용사라는 것은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주는 이런 기관이긴 한데 이런 고객들 자체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다. 또 그리고 뭐 ETF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ETF에 투자할 수 있게끔. ETF란 거는 이제 지수 추종 상품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들인데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코스피라든지 나스닥 이런 지수만 쫓아가게끔 했는데 요새는 액티브 ETF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게끔 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지속 가능 투자에 대한 서한을 보내면서 결국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레리 핑크 CEO가 ESG 투자, 지속 가능 투자에 대한 아젠다를 2020년대에 내보이면서 어떻게 투자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젠다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마지막 날에는 투자 서밋도 여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자연설에 나선다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사실 이제 유엔 총회란 곳이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뭐 전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여서 평화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얘기, 저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든 글로벌 아젠다를 이야기하는 국가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대한민국에 대한 복귀를 선언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이슈가 북한 이슈죠. 그렇죠. 북한의 또 핵개발 이슈에 대해서 BBC랑 인터뷰하신 내용도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핵 중단, 핵 개발 중단을 이끌 것이냐, 어떤 식으로 평화 계조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후 위기,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을 윤리적으로 그리고 제3세계까지 어떻게 잘 전파를 해서 전 지구적인 성장을 이끌어 볼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아젠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외신 인터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계속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통화 수화법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면 또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뭐 국내용 메시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좀 하기 어려운 입장들을 강조를 하면서 약간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사실 통상협상이 어떻게 되냐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내적으로 이것을 안심시킨 얘기, 이거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안심시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좀 미국 측 입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발언, 그런 논의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관세 충격은 점점 더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늘긴 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네요. 이같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미 수출액의 급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미 수출액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16.4% 지난해 대비해서 16.4%가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출 둔화를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조업일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조업일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9월달에 특히나 조업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비 한 10.6% 정도 줄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서 16.4% 정도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관세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아직도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은 인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를 예측한 수요들이 이미 1월부터 7월, 8월까지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수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세가 시작이 됐고 관세 전에 미국 기업들의 행동, 결국 미국 기업들이 쌀 때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고 관세 자체가 아직 특히나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이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효과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기까지는 상당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업별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자동차나 철강 이런 쪽이 타격을 많이 받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별 지표를 봐야 되긴 하는데 자동차하고 이제 철강 쪽이 타업을 많이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자체가 그 흔히 말해서 미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다는 거는 제1의 상품 수출품이기도 하고 2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의 고유 관세를 가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미국 내수에 있어서 좀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북미 지역으로 옮긴다, 미국 지역에 생산을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마 관세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요.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를 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검찰청 폐지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전국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후에너지환경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에너지 분야는 원래 산업부에서 담당하는 분야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담당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분야는 이제 환경부, 그러니까 기후 쪽은 환경부에 담당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환경부 쪽에서 이제 기후 쪽 관련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가 흔히 말하는 탄녹법이라고 하는데 기후 중립을 위한 탄소 저감 그리고 녹색 성장 정책 이 법안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자체가 녹색 성장하고 탄소 중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기후가 먼저 붙었지 않습니까? 네. 기후가 먼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넷제로, 흔히 말하는 탄소 제로 쪽, 그 녹색 성장 쪽까지 강조하는 어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쳐진 이런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원전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 건설과 운영은 기후에너지부,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기술 이런 것들은 과학부 이쪽에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통합적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사실 이전에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특히나 그 코로나19 기간 이후 그리고 그 러우 전쟁의 발발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같은 것들 끊길 수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되면서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이 원자력 같은 부분들 통합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통합을 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갖추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많이 만들고, 특히 최근에 핫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SMR을 이야기하죠.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확보하자라는 큰 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부서가 쪼개지다 보면은 특히나 환경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탄소 중립 쪽에서 뭐 규제 붙여니까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좀 강조할 수밖에 없고, 원자력 수출하는 쪽 입장에서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부서가 상충될 수 있는 양상들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신생되는 기후에너지부에서 뭐 원전을 탄소 중립의 중요한 어떤 요소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력 발전 집중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전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건설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화로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우려되는 점 중에 지금 기후에너지부 수장, 초대 장관을 맡을 사람으로 꼽히는 부분이 지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현직 시절에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오셨던 분들이라 탈원전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우려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에너지도 그 아까 말씀드린 소형 모듈라 원자로로 가는 소형 원자로를 기반으로 미국이 전력망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 대형 원전 건설을 하지 않지만 SMR, 그러니까 작은 원전 같은 것들을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하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근처에 이렇게 만들면서 이 사실 AI라든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인데,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겠다. 작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탄소도 만들지 않으면서 전기를 적절하게 공급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오히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면은 이런 SMR의 발전이라든지, 사실 SMR을 수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들은 사실 이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된다. 특히나 탄소 중립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나라의 또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원전 수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특히 SMR 같은 분야는 미래 전력의 핵심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고사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진짜 큰 원전 건설은 안 하지만 이 SMR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인 기술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탈원전 시즌2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전을 나누는 것들,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이미 시도를 했었잖아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썩 좋지는 않았고요. 이게 재생에너지 자원의 어떤 특징에 기인한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성과, 이렇게 지금 뭐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2022년에 뭐 경제기후보호부, 그러니까 산업에너지 기후를 다 통합한 걸 만들었는데, 기후는 이제 환경부로 또 이전하고 경제에너지부로 재편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자원 확보가 뭐 기후도 중요하지만 뭐 따로 이게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재생에너지가 이제 발전 단가도 싸지고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밤과 낮 사이에 전력 생산량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그렇죠.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력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고 수요가 조금만 벗어나도 흔히 말하는 다 단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바뀌는 전력 생산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직류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만든 거, 터빈을 돌려서 만들면 교류인데 이게 태양광 발전 같은 거는 전지 발전이기 때문에 직류로 나와서 직류로 발전된 것을 또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그 송전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전력망과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남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은 또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낮에 생산된 태양열을 밤까지 쓰려고 하면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비싸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 자체는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만들라 그러면 비에너지 생산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만든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가는 것도 좋고 발전망을 놓는 것도 좋은데 이 비용하고 원자력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첨단, 그러니까 첨단 그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첨단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태양광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 부대 비용, 흔히 말하는 전력을 만들기 위한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기료 같은 것들이 뭐 2배 이상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기후에너지부의 본질은 재생에너지 밀어주기인데 만약 이 재생에너지를 완전하게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어떤 에너지를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는 아까 재생에너지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산 자체가 불균질합니다. 불균질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대 시설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천연가스, LNG 발전 같은 것도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망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가 늘 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이 수요에 맞추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발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혹은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것들로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발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력 가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 가격이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안보의 문제. 결국은 기후 쪽으로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전기료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전기료가 아주 비싼 편은 아닌데 주요 경쟁국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전기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료를 가지고 과연 뭐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갈등 관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데 이 산업 경쟁력, 우리 경제 안보 시대의 산업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조는 인공지능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은 전반적인 정책 기조랑은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죠.
나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수십 분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일부 탑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 방송조차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퇴근길 한강버스 안. 배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둥둥 떠 있자 당황한 시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잠시 멈춰서 가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도착 시각을 훌쩍 넘긴 끝에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승객 모두 도중에 하차해야 했습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으로 탑승객들은 안내 방송도 없어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분도 안 계시고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 승무원분이 이 배 이제 잠시까지 안 간다고 점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 앞서 운항 첫날엔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해 문틈을 휴지로 막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고 반대편 차선까지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가정동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2층에 있던 직원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협의회가 오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내 50개 버스 사업장 소속 조합원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 만여 대가 멈춰서게 됩니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의 장시간 운전 문제와 공공관리제 노선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면서 공동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진정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이 공동당사자 61명에게 통지됐다며 제기한 이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법원 행정처가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날씨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흐리지만 내륙은 오늘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19.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가을비 소식도 있던데요. 언제 또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대전 18.6도에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2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서쪽 지방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새벽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잦아들겠고요. 이후 주 후반 또다시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